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1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뭐 본격적 연휴가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멀리 해외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다 그러던데 이미 뭐 목요일부터 출발하는 분들이 상당해서 네. 뭐 인천공항이 지금 뭐 최대 인파랍니다. 마비라고. 발될 틈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느긋하게 연휴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방송국에서 파업하는 네. 분들도 뭐 네. 쉴 수가 없을 테고요. 또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검경도 마찬가지겠고요. 모실 겁니다. 아마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모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연휴지만 연휴 같지 않은 연휴를 또 즐길 것 같은 한 분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최고의 안드로메다인은 블랙리스트 이관왕에 오른 바로 이분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새 프로그램 진행됐고 또 인기도 많이 얻고 있다 그래서 네. 누구보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배우 남태호 씨가 출연해서 그 문성근은 이관왕인데 자신은 나는 삼관왕이다. 자랑을 이러면서 하고 가시는 자랑을 하면서 약간 문성근을 폄하하는. 근데 여기 이제 블랙리스트 이관왕이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에다가 지금 또 밝혀진 이명박 네. 정권의 블랙리스트. 그 남태호 씨 뭐 어떤 게 또 있대? 김기춘 블랙리스트. 김기춘 블랙리스트 하나 있습니다. 아 따로 있어. 예, 예. 대구 그 동성 아트홀 극장을 아. 지원하지 말라. 네. 여기 김기춘 씨의 말이었는데 거기까지서 삼관왕. 저는 윤석양 명단에 있었는데. 아 예전에 공 시절에. 예. 그러면 타이네요. 삼관왕 타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따 오시면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때 기무사 사찰이었었지 않습니까? 보안대인가 보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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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 윤석양 이병이 그걸 들고 나왔죠. 근데 당시 그 윤석양 이병 사건 때 뭐 야당 정치인 또 뭐 진보적 인사만 사찰한 게 아니고 당시 여당 인사도 사찰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국정원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네네. 지금도 당시 여당 인사까지 홍준표, 사찰했는데. 권영세, 그렇죠. 뭐 안상수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그쪽 집단은 바뀌지 않은 것 같은. 그렇죠. 유신 때 그 세계관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명박 블랙리스트에 뭐 올라왔는 게 이제 밝혀진 건데 예상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실행되고 있는 걸 알았죠. 저는 이제 2008년 10월에 그 출연 정지가 됐고요. SBS, KBS, MBC, CJ 이렇게 딱 한 번씩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그 출연 금지가 되면 그 구성원들이 다 아는 거죠. 저 사람 못 쓴다. 그다음부터는 쭉 안 되는 거고. 그래서 2008년 10월부터 방송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방송 못 하신 거예요? 예, 그 9년? 9년. 근데 그때 당시 SBS 드라마 신의 저울에서 네. 정의로운 검사 역을 맡고 계셨는데 네. 드라마 도중에 중단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끝나고? 그 끝난 다음에 압박이 왔는데 그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나쁜 역을 할 때는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의로운 사람을 하니까 뭐라 그러나 이런 생각도 처음엔 조금 하긴 했었는데 좀 지나서 뭐 이창동 시도 터지고 등등 하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이게 아예 대놓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특히 참여정부 때 조금 관계했던 사람들은 뭐 모든 분야 그러니까 정부에 참여했던 정무직 이 사람들 뭐 가족들까지 싹 다 뒤졌죠. 지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수정원이 작성한 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장을 지금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5일에. 네. 대표로 제출한 겁니까? 여러 명 의사를 아니, 받아서? 그 형사 소송을 5명 명의로 일단 하고요. 5명만. 네. 그다음에 이제 민사는 아마 요번 연휴 지난 다음쯤 할 것 같아요. 한 82명 다? 22명, 3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한 건가요? 그렇죠. 형사를 먼저 한 거는 일단 출국 금지를 해야 되니까 이승만 같이 튀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먼저 걸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인들 얘기는 사실 영화 감독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몰라요. 네. 모르는 사이에 이제 당한 것들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 배상을 위자료? 예.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분들 중심으로 일단 형사소송단을 만든 거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명박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생각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MC가 영어 이니셜로 네. 두 MC가 참여정부 시절에 문화계를 장악하고 예. 이회창 씨를 지지했던 연예인들을 5년 동안 방송 출연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상 허위 사실이기도 하고 또 개인 명예훼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형사 소송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지금도 사실은 그 뭐 MB 블랙리스트에 대한 물타기 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자유한국당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대선 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뭐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물타기용으로 쓰이고 있고 또 정병국 의원이 얼마 전에 뭐 아예 이창동, 명계남 저 이렇게 세 네. 명을 거명하면서 또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이대로 두면 자꾸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논리들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자꾸 얘기를 하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진짜로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어젠가 오늘인가 그 중앙일보에 보니까 뭐 문성근 말이 맞나 유인촌 말이 맞나 이렇게 네.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리는데 참여정부 때도 다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그런 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올라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분명하게 법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바로 잡아. 아예 고소를 함으로써 진실 허위를 밝힌다 이 그럴 필요가 말씀이시죠.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 뜬 소문이 도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고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발을 걔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나라당 의원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퍼뜨렸기 때문에 어디 고소할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해왔는데 그것도 못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로.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죠. 뭐 오늘 우리 안드로메다에 정말 고맙게 출연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방송 또 영화도 좀 오랫동안 좀 쉬었다고 표현해도 맞지 않겠습니까? 프로필을 제가 네네. 혹시나 또 영화 관계자들이 또 이래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프로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성근 1953년 5월 28일 아버지 문익환 목사와 어머니 박용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서강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8년간 대기업을 다니다가 직장을 버리고 32살 때 극단 연우 무대에 입단을 하고 데뷔작이 85년도 연극 한시연대기입니다. 이 연극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그 이후에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 경마장 가는 길, 초록물고기, 오수정, 질투는 나의 힘, 남영동 1985 등 여러 영화에 출연했었고요. 특히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봤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을 했는데요. 92년부터 2002년까지 중간중간에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2001년 11월 달에 동료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노문모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노무현 상임 고문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을 조직해서 공개 지지를 표명했고요. 2003년 가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대북 특사로 북한에 방북을 했습니다. 2009년 5월 달에 안타깝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충격을 받고 2010년부터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2012년 대한민국 대선을 겨냥한 정치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2012년에 총선에 부산 북구 강서구에 출마를 했지만 아주 안타깝게 정말 안타깝게 너무너무 아쉽게 낙선을 하면서 지금 민주통합당 대표 대행도 맡기도 했습니다. 그 2012년 총선에 출마해서 이제 낙선 좀 아깝게 낙선하셨는데 그 이후에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5석이나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 분명히 그 문성근 씨에게 이번 총선에도 나와 제안이 달라는 들어왔을 것 요청이 있었을 네. 것 같거든요. 없었습니다. 도리어 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산 선거판이 이를테면 친노 비노 이야. 또는 종북 뭐 이런 거 그런 프레임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후보들이 한 측면이 있었고 근데 그게 결정적이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명령에서 얘기했던 그 온과 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이라는 거, 그거를 늘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12년 대선 후에 그걸 폐기하거든요. 민주당 네.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그래서 저는 나가서 시민으로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제안하려다 보니까 뭐 함세홍 신부님이랄지 해서 제안단을 형성할 때 그 시민사회에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16년에 당신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전제를 갖고서 이걸 제안하면 이 진정성? 동력이 붙지 않지 않냐. 네. 그래서 불출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불출마를 했었죠. 그럼 앞으로는 또다시 정치.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만약에 없으세요? 제가 16년에 출마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지역구 당선 최고령이 됐을 거예요. 최고령 초선. 그때도 이미 네. 최고령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나 영화 복귀한다, 연기 복귀한다 이런 문자를 한번 보내신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 작가 때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또 SBS 드라마 네. 또 이제 네.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주고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갑자기 그럼 내가 다시 연기를 복귀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제가 주장했던 그 정당 혁신 내용을 문재인 후보가 12년, 17년 대선에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또 추미애 대표도 그 공약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천되는 게 시간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사실은 이제 공익근무를 거의 15년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더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 복귀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요번에 사실은 조작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나서 저도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이경영 씨랑 같이 소속돼 있는데 그쪽에서 성공적으로 복귀했는데 또 뭐 검찰에 나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쪽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죠. 그 조작에서 어떻게 보면 또 권력을 탐하는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쪽이 좀 더 맞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조선일보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한창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을 날리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그 권력층에 편입이 돼서 그쪽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인물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새도 매일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쉽죠. 요번에 보니까 이 고소 대리인의 그 최동욱 전 총장 네. 참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네.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같이 하십니다. 그 민사도 하고 형사도 같이 진행합니까?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 사건 전체를 같이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둘 다 하실 겁니다. 이야기도 실제로 나눠보셨어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고 김용민 변호사가 김용민 변호사 최동욱 주로 하는 것 만나서 같은데. 네, 같이 하시기로 했다고. 그분도 뭐 동병상련이니까. 그렇죠. 비슷한 어떤 고통도 있었고 아마 변호사 지금 되고 아마 거의 첫 사건을 이 사건 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 시사 안드로메다 또 이 공식적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배우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배우. 예. 네. 1번 다모타 별로 안 좋아할 분들인데요.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 2번 권재진 청와대 전 민정수석. 3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4번 유인천 전 장관. 5번 이명박 대통령. 예. 예, 그 이명박 대통령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제일 뒤에는 나머지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발안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네, 그거는 궁금합니다. 그거는 모르지요. 아. 그거는 모르나 일단 이건 대통령 결재 없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지금 원세훈 씨가 있는 국정원에서 이제 문건이 나오긴 했는데 네. 원세훈 씨가 취임한 게 2009년 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출연 금지를 당한 게 2008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2008년도에 뭔가 리스트가 작동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원세훈 씨가 확대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결정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2008년 그 10월 임시에 문학의 좌우 균형화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에 따라서 움직인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문체부 장관 지내신 유인촌 전 장관은 네. 당시에 그런 리스트는 없었다.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 말씀하시고 그렇게 얘기했고 도종환 지금 장관이 나는 당했는데라고 반박도 얘기를 했었는데 했죠. 도 장관 말이 맞다는 전제 하에서 그 유인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연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기 후배들 밥줄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했다? 좀 어떤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유인촌 씨에 대해서는 정말 노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알겠습니다. 이해 좀 아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8일에 검찰에 가서 7시간 동안 조사 받았는데 그때 혹시 네. 내가 잘 몰랐던 나에 대한 뭐 블랙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배제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검찰로부터 들었습니까? 김미아 씨 같은 경우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 들었다던데요. 예. 저와 관련된 문건은 국민의 명령 와해 공작에 집중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상반기 중에 3개 문건으로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나 11년 이후 또는 12년 총선 때 뭐 어마어마한 공작을 했을 텐데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문건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 TF 안에서도 문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야말로 찾아가면서 찾아지는 대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마 2011년 건 얘기하는 거 일단 공소시효 문제로 아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그게 딱 공소시효에 걸려 있는 거죠. 네, 예. 답답한 게 이게 시간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범이라고 보거든요. 네. 계속 블랙리스트 통해서 피해를 주고 직권남용을 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걸 보는데 그래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하고 기소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최근 어떤 피해 사실들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질문을 했지 않을까. 지금 검찰이 도움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네. 피고 고소인을 네, 해야 되니까. 그런 그래서 검찰에서 좀 유기적으로 자료를 갖고 이거 혹시 아느냐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일단 그 문건만 집중해서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했죠. 이거는 시기적으로 한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공작한 부분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만들어져서 문화부로 해서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KBS, MBC, 뭐 SBS, CJ 등등 공영과 민간 영역까지 다 내려갔고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전모를 하려면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동의를 하는데 일단 공소시효도 문제고 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니 두 부를 합쳤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저도 저를 조사한 분이 외사과예요. 외사가요? 외사과 분이 합류해 있는 거예요. 급한 대로. 아하. 음. 아니, 사람이 그 모자라나? 그리고 방금 이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그 활동을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활동할 때마다 뭐 극우단체 어버이연합 등 이런 데서 반대 시위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이다. 그렇죠. 그 문건을 검찰 조사 때 직접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인 시위를 그러니까 국민의 명령 앞과 제가 속해 있던 매니지먼트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20회 해라. 추선이 어버이연합 8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2번 해라. 어버이연합 추선이 80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데. 그 혹시 그때 막 사람들 1인 시위 할 때 설마 국정원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하셨죠? 아니 어버이연합을 주로 전경련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지원받고 나와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자발적은 아닐 것이다. 짐작이 근데 너무나 쉬운 국정원이 거니까. 아니고 정경련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 그랬던 네. 거죠. 근데 국정원이 직접 했던 거죠. 아. 사실 제일 충격받은 것은 그 합성 사진에 대해서 나치 합동. 네, 이런 합성 사진을 만들어 뿌리겠다라고 결재를 받은 게 아니고 합성 사진이 그 문건 안에 붙어 있어요. 프린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그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은 거예요. 그 사진 때문인가 일단 그 문성근 씨가 이명박 정권은 그냥 일배 정권이다. 그런 이렇게 거죠. 표현했는데 네. 이 사진도 맨 처음에 1배에 올라와서 퍼진 거 아닙니까? 어디라더라? 일배는 아니고 다른 DC 사이트 사이트. 인사이드에 맨 처음에 올리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보면 그 공작을 하라 그러면서 바로 밑에 칸에 뭐가 있냐면 보안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IP
추적 피하는 방법이 써 있어요. 뭐 와이파이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래서 서버가 외국에 아. 있는 데를 타고 들어가라. 그다음에 대포폰을 써라. 그다음에 국내 거주 외국인의 명의를 써라. 이런 식으로. 지령이네요. 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거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너무 알고 잘 있네요. 알고 한 거죠. 국가기관에서. 근데 그날 7시간 조사를 받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기자회견 하시고 뭐 몇 마디 하신 거 저도 네. 봤는데 네. 7시간 조사 받고 나오신 다음에 이렇게 심경이 어떠셨을까? 오히려 약간 뭐 더 시원하셨다기보다는 더 이렇게 화가 나셨을 그럴 수도 수- 있다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지.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니 그 사진만 알고 들어갔다가 예. 예, 그 공작이 정말 치밀해요. 그러니까 저를 사실 뭐 제가 쓴 글이나 말에서 공격점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국가보안법 위반 한 적이 없으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집안이 종북이다라고 종북 DNA를 가진 자이다라고 이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서 SNS에 올려라. 그다음에 찌라시에 싣도록 하라. 네. 인쇄물에 인쇄해서 거리에서 뿌려라. 네. 그다음에 뭐 회원 집단 탈퇴시켜서 와해시켜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확 지나가죠. 국민의 명령 때 그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방해당했던 일들이 쫙 지나가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화가 나지만 사실은 답답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10분의 1도 안 남았는데 저만 해도 제가 당한 거 10분의 1도 아닐 텐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 금지돼서 방송마다 다 그렇게 저에게 통보를 했을 때는 그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최승호 씨는 잘랐다 그러고 실적이라고 보고를 했다는 보고하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실적 보고 문건이 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10분의 1도 안 나온 거고 그래서 정말 빨리 KBS, MBC가 정상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 전모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참혹하게 국격을 떨어뜨렸는데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원세훈 뒤에 숨을 거냐. 특히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을 허투루 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 무기라 그러더라고요. 맞죠. 예. 네. 국고 손실죄라 그러고 국고 등 예, 손실죄. 국고 손실죄. 특가법상에. 특가법상.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원세훈 씨 100% 무기인 거잖아요. 이게. 원세훈은 지금 4년이 받아놨잖아요. 베이직으로. 네네. 추가 떠서 계속 추가가 떠가지고 네. 막 3개 정도 혐의가 더 있는데 네, 네. 무기까지 아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글쎄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김관실 씨까지 나왔으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자백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어디선가 나올 거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냥 덮어쓰고 무기를 살 건지 아니면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5년으로 살 건지 본인들이 결정해야 되겠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MB 포토라인 씁니까? 아니 전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 근거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물론 그분이 워낙에 뛰어난 분이라서 꼼꼼하셔서 문서에 서명 안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최승호 씨 문건에 VIP 보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보고됐는지 모르겠으나 난 본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난 기억 없다. 이렇게 네. 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하고 그렇게 상의를 네. 하겠죠. 지금. 그런데 정말 국가 지도자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비겁해도 되냐 이거. 예. 그만큼 이제 검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는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밝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지. 그 검찰이 그동안 그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민들께 어떻게 보였는지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네. 그 왜 공수처를 만드는지 본인들이 아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신들의 명예 회복을 하려면 전모를 밝히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뭐 중앙정보부가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름 안기부로 바꾸고 근데 안기부가 여전히 중정 같은 일을 해서 이제 국정원으로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서 했지만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해서 네.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였는데 검찰 조사 받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김기루 씨 얘기를 했었어요. 김기루 씨. 예. 김규리 씨. 그리고 그 이후에 김기루 씨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와서 심경 고백하고 정말로 자살시도까지 했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는데 김규리 씨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그러면 그 문성근 씨는 알고 이렇게 있었던 거네요. 몰랐었어요. 아,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예전에 그 처음에 그 쇠고기 촛불 때 이제 김규리 씨가 뭐 글 써서 한창 예. 공격당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디 딴 데서 만났을 때도 그 사건과 김규리 씨를 연결을 못 시키고 있었고 근데 이번 사건 후에 사실은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김규리 씨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게 문성근 선배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 그 물어보고 그래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노라고. 전 진짜 배우로서 복귀하고 이제 조용히 있을까 별로 생각을 안 했죠. 이 사건도 늘 당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김규리 씨의 그 당한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건 내가 맞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김규리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로서 한참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야 할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 한 10년을 날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본인이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배우니까 김규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피해자 다들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감독은 막히면 저예산 독립 영화를 만들면 되고 그렇죠. 가수나 개그맨은 방송 출연 못하면 콘서트 하면 돼요. 배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 경우에는 20, 30대 때 자기를 충분히 알려서 입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게 굳어지면 40대, 50대는 반쯤은 저절로 굴러가고요. 60 넘어가면 대체 불가능한 소재가 돼요. 네. 그러니까 권혜호나 유준상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다니까요. 이미 입지가 확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한창 뜰 때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거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민사소송 준비하고 계신데 거기도 네, 민영사 다 참여합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손해를 봤다고 피해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배우가 예를 들어서 확실히 내가 제작자라면 김규리를 하려 그랬는데 블랙리스트 때문에 못했다라는 이런 어떤 증거들을 해야 되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찾는 게 네. 가장 어렵지 않나. 그러면 단순 위자료로 간다고요. 네. 내 이름이 그 기재됨으로써 정신적 손해. 그걸 많지 않거든 우리 법 기준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사실은 KBS, MBC, SBS 노조에 있어야 돼요 거기가. 배우는 PD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들은 거거든요. 그렇죠. PD는 CP나 본부장한테 야 걔는 안 돼. 이 말 한마디 들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들은 것, 경험한 거를 다 제보를 해줘야 그러면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모아질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게 자체 조사를 좀 해달라, 자체 제보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가 지금 11년이라고 만약 친다면 11년부터 7년이 작동이 됐다. 네. 그러면 그 7년과 그 이전 7년의 수입을 비교해 보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죠. 방법 있죠. 예. 예. 그렇네요. 네. 그런 건 있을 수 근데 그 김규리 씨 얘기도 하고 뭐 유준상 씨 얘기도 하면서 유준상 씨처럼 일단 한획을 건 사람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권해요 유준상. 그러면은 그 문성근 씨 본인은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9년 동안 한획을 꺼도 세게 껐잖아요 예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예. 아니 뭐 그 수입이 줄어들었다 뿐이지. 저는 뭐 생활비가 별로 안 듭니다. 막걸리 마시고. 아니 근데 제가 뭐 문성근 씨뿐만 아니라 명계남 씨도 가끔 만나는데 명계남 씨 너무 힘들게 사시더라고. 그게 문성근 명계남 정말 우리 영화계 한획을 한 두세 해 끈 사람들이잖아요. 몇 획을 끈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너무 고생하신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명계남 씨 같은 경우는 또 그 바다 이야기 때문에 더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많았죠. 그런 어이없는 소문 때문에. 근데 뭐 세무조사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 네. 동료들 아는 사람들. 네, 그리고 뭐 소득 신고를 못한 해도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뭐 소득 띄엄띄엄 못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참여정부 때 그 간혹 영화나 이제 방송 출연한 게 있는데 그때 저에게 그 출연료를 입금한 회사는 다 세무조사 받았어요. 와 무섭다 진짜. 무섭네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를테면 참여정부 때 장관했던 사람의 동생이 예. 대구에서 무슨 은행 지점장이래요. 예. 그 은행도 털었어요. 장관 동생이라니. 근데 일반 시청자들은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각인되는 영화가 많으니까 이런 블랙리스트가 작동을 해서 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드셨다는 거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모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제가 거죠. 그 뭐 등산 다닌다든가 이러면서 밥집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 많이 뵀는데 인사가 다 그거죠.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네. 근데 진짜 답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가다.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대답을 원하시면 출연 금지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그렇죠.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어요. 설마 그래요. 저도 못 믿었습니다. 밥줄을 자르는 게 특기잖아요. 그다음에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그 현 정부를 모함한다라는 아.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들 많이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이었나. 일 없을 때 산 굉장히 많이 하셨죠? 아니 우선 IMF 후에 한국 등산 인구가 엄청 늘었어요. 아 이거 웃지만 웃을 일은 아니네요. 예. 요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전 그래.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거 뭐 허위사실 유포, 왜랍니까? 정진석 의원. 그래서 뭐 노건호 씨가 일단은 사자명예훼손이죠. 고소했습니다. 네, 고소한 상태고 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는 뭐 사과 같은 거 바라지 않겠다. 끝까지 법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진석 의원이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게 국정원이 이제 과거에 그 저 논두렁식에 뭐 이거를 네.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그 심리학자들을 동원해서 가장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합성 사진도 그렇지만 그 노 대통령 그 부분을 하면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 국정원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분석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활용을 해온 거죠. 네. 자신들의 결집을 위해서 써왔는데 근데 조금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이를테면 가장 호감 가는 전현직 대통령을 물었을 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50%를 넘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50%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이게 변화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그 버릇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정권이 일베 정권하고 수준이 같은 거 아니었나. 네. 근데 사실은 화이트리스트의 일베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정말 확인해 보고 싶어요. 했을 것이다라는 나올 것 심증은. 같은데요? 예. 예, 그런데 자기들끼리 일베를 보면서 그 안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논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가 반복돼서 입력되면서 사실을 믿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사고 치는 게 대개 그 일배 수준의 그 논리들을 이게 자꾸 그 노출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막말 퍼레이드라고 해도 되겠죠. 계속 이어지는데 댓글 공작의 원조는 노정권이다. 노정권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공무원에게 실명으로 정책 토론에 응하라는 뜻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했던 건데 네. 그것과 이 알바를 하고 국가기관이 이게 조직적으로 댓글 다는 거하고 비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것도 얘랑 똑같은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총수 만난 거랑 뭐가 다르냐 또 이랬거든. 그 비밀리에 만난 거랑 공개리에 만난 거랑 다른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라디오랑 팟캐스트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정진석 의원께도 나오시라고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 자기 말만 논리가 하는 없는 걸 아는 거죠. 자기들. 근데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또 정치인이면 본인의 행동을 정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을 건데 그렇죠. 생각하고 있죠. 어처구니가 없거든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마 정말 수세에 몰린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정진석 의원이 정무수석 출신이니까. 친이 MB 때. 친이는 아니지만 네. 그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붕괴하면서 네. 그 박정희 신화도 크게 손상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권도 이렇게 그 탈법, 불법, 헌법 파괴 행위가 많았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렇죠. 자신들로서는 어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이제 이승만 하나 남는 거죠. 그렇죠. 전두환한테 기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초조감들이 지금 이렇게 무리한 수를 부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원래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었으니까 그렇죠. 이 문화 정책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 모토를 갖고 왔고 이게 이제 노무현 정권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9년 동안 이제 사라진 거고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 문화 정책, 문화 방향이 나가야 된다 봅니까? 그건 뭐 그냥 그 DJ 거를 그냥 복원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선별 전체적으로 문화 예산이 그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또
영화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 예산이 없어진 지 10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예산 복원부터 시작을 해서 영화 쪽으로 치자면 독립 영화나 이쪽의 제작 유통 이런 쪽을 많이 활성화 시켜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그 이명박근혜 9년 넘어오면서 영화계는 소위 수직 계열화라는 게 완고하게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그 상영업이 있고 투자 배급업이 있고 그다음에 제작업이 있는데 이거를 CJ가 통으로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화인들이 하부 구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워낙에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버텨나가고 있는데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부 구조로 떨어진 상태가 상당히 지속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그 문재인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 구성으로는 그다지 가능성이 어렵죠. 높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투표 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뽕 영화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국뽕 영화 같은 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인으로서? 뭐 애처로운 노력이죠. 뭐 발버둥이고. 근데 이제 한두 개는 성공을 했죠. 인천 상륙작전, 뭐 연평해전 이런 거? 이 연평해전은 국제시장. 관객이 좀 왔죠. 예. 국제시장은 아주 크게 히트를 흥행을 쳤죠. 했고, 예. 근데 그런 소문은 영화계 그 MB 때부터 파다하게 돌았어요. 뭐 야구를 우리가 북경에 가서 우승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거를 영화로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빨간 마우라를 뭐 영화를 다시 네.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의 영화 기획안들이 많이 돌아다녔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유경수 여사를 뭐 굉장히 띄우는 그런 영화를 만들려 한다든지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유능한 감독들이 붙지 않고 또 이제 때론 그 배우들이 눈치채고 거부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작이 안 됐죠. 실제로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에어포스 원 같은 미국 영화 같은 거를 만들어주면 한 30억 정도 지원하겠다. 그 TK 출신 감독한테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네, 거절했다. 충분히 가능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적폐 청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모태 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영진위에서도 어떤 개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영화계에서 문화예술계에서의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문화부에서 그 진상규명위원회인가 이런 거 만들었죠. 네. 그 박근혜 블랙리스트 9,000명 나왔을 때 MB 거 나오면서 거기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모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정원에서 투자 배급사 그러니까 CJ 뭐 메가박스 이쪽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이제 압박을 늘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바깥에 있는 게 모태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 10분의 1 정도 돈을 넣고 90%는 민간이 넣어서 이제 뭐 한 300억 규모로 돈을 만든다 그러면 투자 심사 회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정부 쪽에서 발언을 안 했어요. 간섭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간사를 보내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송강호 러닝 개런티가 왜 이렇게 많어? 이 한마디 하면 나머지 민간인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네.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해왔다는 네. 건데 기록은 하나도 안 남습니다. 뭐 그들이 의사록을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또 지금 와서 실제로 뭐 시나리오가 부족했고 실제로 러닝 개런티가 많아서 안 했다 이런 핑계를 댈 거기 때문에 범법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다만 정부 쪽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파송한 그 간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공직에 나가서는 안 된다. 예. 일부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종북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집안이 그렇다. 근데 2003년 12월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셨고 또 이제 문 목사님께서는 김일성 주석도 이제 만나셨고 하셨어요. 네. 종북이세요? 뭔 질문 유치해요. 아니, 질문 받아왔어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종북이면 국가보안법으로 저를 고발하면 되죠. 그렇죠. 늘 무혐의 처리가 나오니까 그렇죠. 열심히. 근데 실제로 여러 번 고발했어요. 그 사람들이. 통일운동 하는 사람 또 통일을 바라는 분들한테 종북으로 매도한다는 것은 그 뭐 완벽한 메카시즘인 것 같고요. 근데 남북 통일을
종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다 종북은 아닌데 그런 그게 공격하죠. 메커니즘이 돌았어요. 계속. 그렇죠. 계속 공격하는 거죠. 먹혔고 그래서 드린 질문이고요. 네. 일배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신지. 아까 저 MB 정권의 수준이 일베 수준과 같았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베의 최대 그 폐해는 정치적으로 그 공격 뭐 지역 감정을 한다든지 뭐 종북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여혐이거든요. 네. 이거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하게 퍼져서 헤어나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규리 씨가 지금도 공격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 여혐에 그 기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지원을 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이런 사이트는 정말 그냥 내비두는 게 옳은 것인가 심각한 논의를 해봐야 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폐쇄할 거기 수 있는 그런 동감하고.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소라넷 같은 것도 폐쇄시켰으니까. 폐쇄했잖아요. 아 그랬죠. 예. 마지막 질문 있어요. 네. 지금 여자분이 주신 질문 같은데요. 네. 황혼역이신데 네.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대신할까요? 네. 사랑은 늘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저 친구한테 농담처럼 그럽니다. 내 죽거든 화장해라. 아마 사리가 여러 개 나올 거야. 그럼 현재 준비하고 계신 혹시 작품 있습니까? 아 그런 말씀해 거는 주십시오. 없습니다. 좀 사실 그거를 해야 되는 틈에 지금 이 이거 하고 합동사진 있네요. 때문에 아이고. 뛰어나와가지고 예. 요즘 잘 못하고 네. 있습니다. 곧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어쨌든 뭐 SBS 그 오랜만에 복귀한 작품은 그래도 괜찮았죠, 반응이. 네 괜찮았죠. 예.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고요. 오늘 그 출연을 처음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 저희의 끈질긴 요청으로 아니 이동영 작가가 이게 YTN에 출연하는데 응원을 와야지.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 헌신적으로 일을 해왔는지 잘 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응원차 한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저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인사 한번. 네, 좀 오랫동안 못 뵀는데요. 그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한편에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책무는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우리 엔딩곡을 항상 출연자분에게 요청하는데 혹시 엔딩곡 추천할 곡이 있습니까? 그대 오르는 언덕 한번 들어볼까요? 그대 오르는 언덕. 알겠습니다. 뭐 의미가 있습니까? 문목 추모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하. 예. 자 그러면은 모니카 목사 추모곡 그대 오르는 언덕 들으면서 문배우 보내드리도록 네. 하시죠. 오늘 출연해주셔서 대단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